저는 이 트라우마가 계속 있습니다. 71년에 이제 닉슨이 8월 15일이었죠. 그때 그 금태환을 중지하고 이제 달러가 이제 막 약세가 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럴 때 이제 물가도 1, 2차 오일 쇼크가 또 왔습니다. 그러면서 금 가격이 아마 70년 초반에 비해서 80년에 한 13배, 15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인 것이죠. 그때 이제 1980년에 피크를 치고 나서 금 가격이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2000년까지 마이너스 70%였습니다. 김경록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 세계 경제의 어떤 위기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얘기들이 막 계속 나오곤 있는데 이제 또 좀 조용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미국 부채 너무 많아가지고 뭐 미국발 뭐 위기 온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한때 엄청 많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예전처럼 어떤 뭐 경기 침체 정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위기감까지는 너무 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뭐 아직은 그런 것 같고요. 미국은 사실은 뭐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정부 부채가 높은 수준이기는 하죠. 네. 그래서 조금 문제이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기축통화국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컬랩스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뭐 당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당장에 주식시장이나 이런 거 보는데 그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결국은 이제 고용하고 물가 데이터가 가장 현재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 데이터가 약간 이제 조금 나빠지기는 하는데요. 이게 뭐 극단적으로 아직은 나빠지는 모습이 안 보여서 거기에다가 이제 페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섰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대충 조금 리스크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조금 그 큰 리스크는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은 어쨌든 간에 뭐 침체 분위기를 조금이라도 뭐 늦추든지 반등시킬 수는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반대로 물가가 올라가는 예. 그러면 뭐 최악이 어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내년쯤에 그런 부분이 약간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금리를 인하해서 물가가 올라간다 하지만 이제 경기가 다운되면 그것도 물가를 수요를 줄여서 낮추는 요인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그래서 지금 물가도 어느 정도 조금 길들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세 부분이 이제 소비자 물가에 증가되면은 내년쯤은 이제 증가되겠죠. 뭐. 그런데 미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으니까요. 네. 이게 이제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이렇게 뭐 아주 전폭적으로 막 물가를 크게 교란시킨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어느 정도 물가가 그렇게 뚝 떨어지지는 않은데요. 어느 정도 수준에 조금 이렇게 계속 말씀드리니까 저도 명확하지 않아서 죄송한데 하여튼 그래서 아마 골드만삭스가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딱 예, 좋은 딱 성장도 그냥 네. 적당한 선에서 그냥 있고 그렇다고 막 무너지지는 않고 물가도 막 치솟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그저 그런 선에서 지금 머무를 것 같고 그래서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유 그 말만 길어진다 그냥 아유 골디락스라고 쓰자 그러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골디락스는 근데 되게 좋은 의미 아닌가요? 되게 좋은 딱 그 적절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예. 언제 물가도 많이 오르지 않고 성장도 뭐 많이 떨어지지 않고 뭐 그런 부분인데요. 2000년대 보던 그런 골디락스보다는 뭐 퀄리티는 안 좋겠죠. 그래도 어쨌든 나쁘지 않다. 미국이 어쨌든 그 정도로 괜찮다면 다른 나라들도 좀 한숨은 좀 돌릴 수 있다. 근데 뭐 지금 유럽이나 뭐 이런 데들도 안 좋잖아요. 지금 중국도 경제가. 그렇고 유럽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게 곳곳에 있는 이제 리스크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터질지 하는 것이고요. 뭐 중국도 만만치는 않은 것이고 유럽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도 뭐 아직은 그렇게 고용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미국의 저 아이비들이 보는 시장이라든지 이런 게 이런 분위기인데요. 저는 뭐 성향이 약간 회의주의자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주가가 오를 때마다 조금씩 뭐 전폭적으로 절대 줄이지는 않고요. 조금씩 줄여갑니다. 예. 그 요즘에 유럽이나 뭐 이런 곳들도 다 금리를 낮추면서 전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중국도 뭐 그렇고요. 전반적인 어떤 이 자산 시장은 유동성에 의해서 좀 다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
분위기로 지금 봐도 되는 거죠. 예, 앞으로도 중국도 많이 올랐습니다. 네. 중국 특히 하이테크 중심 네, SE. 그러니까요. 예, 뭐 저도 펀드인데 ETF나 이런데 오랜만에 봤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치가 확 달라져 있더라고요. 네, 네. 예, 그래서 거기도 많이 올랐는데요.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저도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 헷갈리긴 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헷갈리는 상황이고요. 뭐 하여튼 미국이 뭐 그쪽에 IB들도 뭐 거의 골디락스적인 미지근한 이런 분위기로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자산 시장이 금리는 인하하고 네. 해서 자산 시장이 좀 튀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그전에 워낙 많이 떨어진 좋았으니까. 부분이 있으니까요. 예, 그 부분이 이제 반등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박사님이 어쨌든 채권 쪽도 전문가시니까 채권 투자에 대해서는 요즘에 얘기들이 거의 없거든요. 다 주식만 하고 계시고 막 코인 쪽에 가 있는데 채권도 이제 앞으로는 좀 좋아진다고 봐야 되나요?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채권은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됐으니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안 이제 좋아요. 재미있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채권이 지난 한 7, 8년 동안 계속 재미가 없었고요. 네. 7, 8년 동안에 연 채권 수익률이 펀드로 가입했으면은 채권은 왜냐하면 금리가 1%대에서 한 4%대로 오르다 보니까요. 가격이 떨어지고 하니까 거의 뭐 한 1, 2% 연수익률이 그 정도였습니다. 한 2% 정도. 네.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죠. 주식은 연 10%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채권 종목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2년 들고 있으면 그 금리가 확정적으로 받게 되니까요. 차라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채권 종목을 산다고 옮겨가게 됐고 펀드가 재미없다 뭐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또 한번 유행했던 게 미국 이제 30년물 국채 샀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마이너스 20 뭐 이 정도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미국 국채 스트립을 사셔가지고 그 중에 원본에 해당되는 것 그걸 사시니까 듀레이션이 30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폭이 더 커지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리저리 채권 쪽에서 많이 손해를 보셨고요. 뭐 제가 그 몇 달 전에도 그렇지만은 이제 채권 쪽에 그렇게 불편한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했던 것 그 재작년처럼 이렇게 채권을 샀는데 마이너스가 많이 나고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상대적으로는 좀 컴포터블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수익률을 이제 많이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물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요. 이제 한 달짜리하고 10년짜리하고는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래서 한 달짜리를 낮췄다고 해서 10년짜리는 다른 요인으로 움직이니까요. 10년짜리는 물가라든지 장기 기대로 움직이니까 그래도 30년 물은 거세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제 뭐 그런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별로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앞으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뭐 2년 10년 물 스프레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단기물하고 장기물 간의 스프레드는 계속 확대되어 왔거든요. 예, 그래서 장기물이 덜 떨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금리 정도는 얻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3%라든지 이런 금리 정도는 얻을 수 있겠지만은 가격 상승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금리 인하하다가 다시 물가 오를 수도 있겠다는 예, 그 예. 불안감이 있어서 반영을 못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장기물에 대해서. 한 3에서 5%뭐 이 정도 기대 수익률을 굳이 보시면 뭐 개인들이 뭐 투자할 정도는 아니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또 하나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채권 중에서 변동성이 큰 것은 듀레이션이 긴 이제 그 미국 국채 30년물 그걸 갖고 이제 커버드 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30년물이 여기서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은 별로 먹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커버드 콜 변동성을 이제 사게 되면은 월 1% 정도 이제 먹게 되니까요. 이런 국면에서는 뭐 채권의 일정 부분을 그런 횡보 국면으로 변동한다고 본 것이 이제 조금 베팅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30년물이 여기서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추가적으로 막 치솟아 오르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쪽을 조금 옮겨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요즘에 뭐 금값 엄청 비싼데 금은 결국에 이 시장의 유동성이 계속 늘어난다는 개념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이것도. 유동성이라기보다는요. 뭐 시장의 유동성하면 이제 달러라고 이야기를 글로벌하게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금은 여하튼 금이라 말로 이제 캐시플로우가 없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계산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네. 이제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IB들 리포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적으로 글로벌한 수급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하여튼 최근에도 금에 대해서는 스트롱 바이라는 게 좀 특이합니다. 그게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성 문제이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특히 이제 최근에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제 중앙은행이 이제 금을 매입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금은 뭐 여전히 올해도 괜찮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하고 유사한 사건이 70년대에 있었는데요. 저는 이 트라우마가 계속 있습니다. 트라우마 제가 겪지는 않았지만은 네. 71년에 이제 닉슨이 8월 15일이었죠. 그때 그 금태환을 중지하고 이제 달러가 이제 막 약세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럴 때 이제 물가도 1, 2차 오일 쇼크가 또 왔습니다. 그러면서 금 가격이 아마 70년 초반에 비해서 80년에 한 13배, 15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글로벌하게는 이번에는 2008년부터 아마 금 가격이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부터 이제 금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네. 달러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인 것이죠. 그렇게 올랐는데 비슷하게 이제 올랐는데요. 그때 이제 1980년에 피크를 치고 나서 금 가격이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2000년까지 네. 마이너스 70%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네. 금이라는 것은 한번 이게 자칫 잘못 들어가 버리면은 오랜 기간 동안에 무수익 내지는 마이너스 자산이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뭐 금은 잘 못하고 있는데요. 네. 여하튼 뭐 아이비 리포터들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뭐 반대하는 것도 없고 상당히 많은 곳에서 금을 추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결국에 미국 달러에 대해서 신뢰도가 앞으로 더 약화될 것이다. 약달러가 되고 뭐 이런 거에 베팅하고 있다는 거죠, 다들. 그렇죠. 그 달러에 대한 신뢰도라기보다는 어떤 안전성 혹은 뭐 유동성, 편리성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타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네. 때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이제 러시아에서 이걸 뭐 이제 달러 자산을 좀 팔아서 써보려고 하는데 다 중지가 돼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입장에서 보니까 미국 국채 들고 있어봐야 아무리 들고 있어봐야 안 되겠다 해서 그때 보시면은 중국이 외환보유고에서 미국의 국채 보유량이 쭉 줄어드는 걸 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을 사게 되고요. 금도 이제 런던에 보관하지 않고 이제 본국으로 들고 와서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달러들을 다 수출해서 달러를 갖게 될 텐데 이 달러를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느냐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중앙은행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금의 보유를 좀 늘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걸 치고 나가니까 중앙은행이 하는 건 아시다시피 뭐 가격 굴문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 몇 년 동안 계속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기조가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뭐 지금 전쟁도 계속 하고 있고 뭐 전쟁이 네. 어느 순간에 또 끝날지 그것도 모르니까요. 예,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러시아가 그런 거 한번 당하는 걸 봤는데 예. 그냥 다시 국채 사야겠다 하는 기조로 돌아갈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래서 그때 미국 내부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 중에 하여튼 우크라이나 전쟁 때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 하여튼 미국 달러의 수요 기반에 좀 네. 영향을 그러니까요. 주었다. 신뢰성에 좀 타격을 주었다.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지금은 이제 그 이후 한 4년 정도 지속됐는데요. 앞으로도 얼마나 지속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올해 내까지는 아이비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이 어느 정도 나쁘지 않게 골디락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안정적으로 좀 성장을 한다면 한국도 뭐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갑자기 뭐 이렇게 위기가 온다든지 뭐 어떤 뭐 큰 충격이 온다든지 이런 일들은 좀 없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게 이제 관세 충격 위에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관세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우리나라 투자하기로 한 것들 하여튼 전체적으로 관세 협상 문제 네. 그 부분 위에는 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것도 이제 워낙 트럼프에서 가끔씩 강성 발언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흔들리고 하는데 이제 그것도 많이 면역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그 이야기하고 반도체 한번 뚝 떨어졌다가 오늘 더 올라가 버리고 네. 뭐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외국인 움직임 보면은 대충 알겠죠. 트럼프의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가 네.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발언들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럭저럭 합의점을 찾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제 제일 우려되는 문제는 관세율이 우리나라의 경쟁국과 차이가 나면은 안 된다. 예를 들어 일본은 15%인데 우리나라는 25%다. 네. 이게 쉽게 볼 수는 있지만은요. 이게 상대 가격이 서로 변해버리면은 이게 무역 구조에 꽤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관세 협상을 계속 추진하더라도 관세율은 우리 경쟁국과 거의 같게
만드는 것 그것은 지켜나가면서 기업 투자하는 저 3,500억 불 네. 저 부분을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가서 호소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카드도 내밀어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조정을 해나가면은 그게 베스트 폴리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세율을 이렇게 손쉽게 후퇴를 해버리면은 네. 예, 이게 의외로 조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대외 비중이 훨씬 높지 않습니까? 네. 예,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타격이 이제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찰 비용도 크고요. 마찰 비용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수출 가격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적응해야 될 코스트가 너무 네, 커요. 네. 예, 그래서 의외로 코스트가 커지기 때문에 저 생각은 저도 뭐 생각이 짧을 수 있습니다만은 관세율은 상대 가격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지금 뭐 기업이 투자하기로 한 저 부분을 얕은 우리의 다른 비장의 카드를 좀 들고 가서 좀 뭐 과혹하긴 합니다. 사실은 저 네. 조건은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부분을 좀 뭐 저보고 무슨 생각이 있냐? 아유 저 없죠. 저 머리가 그만큼 안 좋아가지고요. 정책 당국자들이 훨씬 브레인들이 많으시니까 네. 정보도 많고 하니까 다만 그 부분을 좀 조정하면 어떨까 싶고 경제학에서 제일 마찰 비용이 큰 것은 상대 가격이 변할 때입니다. 모두 다가 25% 올라버리면 괜찮아요. 네. 근데 다른 사람은 15% 오를 때 우리가 25% 오르면 이게 이제 큰 문제고요. 뭐 인도 뭐 그다음에 뭐 캐나다 뭐 40%뭐 브라질 50%뭐 그런 나라 우리나라하고 수출 그게 완전히 다르죠. 인도는 거의 내수 경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고도 충분히 버티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이제 좀 불확실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일본은 도요타 15% 관세 받고 우리는 예, 지금 예, 25%라 뭐 최근에 제가 읽은 건데 도요타가 미국에서 지금 한국 차보다 더 싸게 팔린다고 예. 상대적으로 예. 그러면은 쉽지 않아지는 거잖아요. 예, 이게 예. 수출 자체가. 예, 그게 이제 상대 가격 변화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게 네. 기업들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이게 거래 마찰 비용이죠. 이게 이제 전략을 다 바꾸고 적응해야 되고 네. 국내 코스트를 줄이는지 그다음에 시장이 한번 잠식되면은 또 다시 빼앗으려면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번에 관세 협상을 하면서 보면은 웬만하면은 15%를 다 동일화시켜 버립니다. 네. 그게 무역 구조를 바꾸지를 않거든요. 안 그러고 각국마다 다르게 해놓으면은 세계가 난리가 납니다. 이거 그러겠죠. 적응하느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딱 인류를 해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 것인데요. 그게 경제적으로 바른 접근입니다. 예, 우리가 거기에서 굳이 높은 관세율을 하게 되면은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상대 가격 변하는 것은 조금 지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뭐 근데 이제 그렇게 트럼프 봅니다. 정부는 뭐 그냥 무대포잖아요. 약간 그냥 줘 막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예, 협상을 예. 하니까 예, 예. 참 뭐 깎고 싶다고 깎아지는 것도 아니고 예. 그 부분이 어쨌든 아직 협상을 뭐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제 뭔 카드가 있을지 네. 좀 많이 찾아봐야죠. 이제 중국은 제일 처음에 그럴 때 휘토리라든지 이런 것들 카드를 네. 갖고 이제 했는데요. 우리도 무슨 카드가 있을지 우리 뭐 좀 조선 뭐 이런 거 얘기 좀 하는 그 거 있는 이미 것 같은데. 이제 하고 있긴 한 것 네, 같은데요. 잘 안 먹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참. 그래서 아까 자동차 쪽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혹시? 예. 그랬습니다. 아까 이제 다른 것들 크게 주가 지수를 올릴 만한 것들이 네. 지금 막 가격이 주가가 오르고 있는데 자동차는 이제 저것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그렇다고 현대 기아차가 지금 못 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는 수출은 증가했는데 네.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가 되어서 이제 사실은 다른 곳에서의 성장을 빛을 못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된다고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반도체 쪽도 아직 뭐 관세 협상이 뭐 안 끝난 상태인데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를 뭐랄까요 배제하기가 어려운 게 또 미국의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말고 다른 파트너가 뭐 현실적으로 없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도체 쪽은 뭐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도 되겠죠, 어쨌든. 예, 뭐 그럴 것 같은데요. 저 이야기한 것 중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지금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품목별 감세를 가지고 지금 이제 네. 계속 이리저리 건들고 있는데요. 바이오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의 소위 말해 이제 프라핏 마진이 너무 높으니까 관세를 좀 더 때려서 빼앗아가야 되겠다 하는데요. 정말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설비 투자와 그다음에 설비 투자에 따른 리스크를 얼마나 감수하고 만들어낸 네. 그 제품인데 그거는 다 제외하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하나 신약품 개발하려면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래서 그 마진으로 가지고 이제 돈을 다시 이제 리커버해야 되는데 네. 그걸 가지고 마진이 높다고 관세를 때린다고 그러니까 저도 참 기가 차긴 하던데요. 네. 나중에 말은 저러고 나중에 적응해 나가겠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트럼프의 거래 전략 중에 하나 이제 좀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는 것이 하나의 요구로서 완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 하고 이제 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강자한테는 하나의 그걸로 끝이 나는데 약자에게는 끊임없이 요구를 한다. 그 다음 가면은 야 이거 하자. 네. 그 다음 가면 이거 하자. 네.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대응할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반도체 쪽은 뭐 협상 카드가 뭐 있으니까 우리가 예, 그래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덜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오르는 거겠죠. 예.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이런 이 시청자분들 뭐 개인들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 뭐 어떻게 좀 투자를 하고 좀 포트폴리오를 좀 짜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홀딩이고요. 예, 뭐 그렇다고 많이 팔지는 않고 네. 뭐 좀 올라가면 조금 팔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런 정도로 제 스탠스는 그렇습니다. 그럼 주식 파트에 들어간 금액 자체는 그대로 두고 종목만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제 전체 비중을 올라가면 또 조금 줄이고 올라가면 조금 줄이고 그렇게 하는데 그럼 현금 비중을 늘리시는 쪽. 예. 그걸 뭐 왕창 팔고 뭐 네. 이렇게 하지는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투자할 때가 마땅치 않아졌다 과거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면 될까요? 현금 비중을 늘린다는 게 약간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충격들이 올 때 네. 이제 그런 단기적으로 충격들이 올 때 좀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 트럼프의 것이죠. 입으로 뭐 단기 그럴 수도 충격이 있고요. 생기는 그다음에 것들.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일 네. 수도 있고 최근에 이제 페드의 네. 스탠스일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이제 그것은 잘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나오는 고용 지표 이런 부분들을 네. 좀 봐야 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미국의 주가나 지수가 어쨌든 고가권이기 때문에 뭐 약한 정도의 어떤 지수의 뭐 이런 어떤 좀 부정적인 발표 이런 걸로 좀 단기적인 충격들이 좀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제가 좀 들었는데 예.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렇게 크게 안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안 흔들리고 탄탄히 가죠? 예를 계속 들어 올라가죠. 고용 데이터도 한 몇 번 안 좋게 나왔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을 안 했거든요. 조금 떨어지고 이제 금방 네. 회복을 했는데요. 강시장에서는 원래 이런 이제 특징이 있으니까요. 웬만한 그 뭐 악재라도 다 듣고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네.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축적돼서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고용하고 소비자 물가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아시다시피 이미 약해져 있는 네. 것이고요. 뭐 가격이 오르고 저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고용 데이터도 지금 사실은 조금씩 약해지고 있는 부분이고 물가가 그나마 생각보다는 조금 괜찮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변수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이제 고용 부분의 데이터 그걸 이제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지금 되게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예 다 팔고 현금화를 많이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거대로 또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거는 이제 사람의 스타일에 따라 다른데요. 자기가 자본시장보다 훨씬 똑똑하다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 가장 가져야 될 자세가 겸손함인데요. 다 판다는 것은 지금의 자본시장이 다 틀렸다고 네. 이제 생각을 그런 하는 거죠. 것이거든요. 네네. 예, 그 시장이 바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 팔고 그런 스탠스는 아니고요. 뭐 오렌 버핏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사람의 철학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뭐 많이 줄여봐야 한 30%뭐 그거는 시장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것이니까요. 네. 다 판다면은 어마어마한 이제 확신이 있는 것이고 추가적인 기대 수익은 거의 없는데 앞으로 하락할 리스크는 엄청 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강하게 베팅을 해볼 수 있는데 아직은 뭐 그럴 만한 것들이 잘은 안 보입니다. 네. 저도 작년에 사실은 미국 경제가 고용시장이나 이런 것 등등 물가 불안 이런 것 그다음에 미국의 금리도 이제 높은 수준이 오래 지속됐고요. 안 좋은 쪽으로 조금 가리라고 보았는데 생각보다 잘 지탱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다 최근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까지 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이제 리스크들이 조금 줄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막 극단적으로 뭐 다 올인해서 사거나 반대로 다 현금화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하다. 시장을 너무 이겨 먹으려고 하다가 항상 당한다. 이렇게 예.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